자, 앞서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조선업의 위기,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경남 지역은 조선업이 지역 경제 축이라고 할 만큼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조선 경기가 침체되면서 불황을 몸소 지금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그 중에 대우조선의 자금난이 심각해져서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죠. 그 규모가 무려 2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감시 리스트, 바로 대우조선, 미워도 다시 한번입니다. 2015년입니다. 대우조선에 이미 4조 원이 넘는 금액이 지원됐는데 아마 그 이후로는 추가 지원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나 됐다고 또 추가 자금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시청자분들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2015년에 일명 서별강 회의를 통해서 4조 2천억을 투입을 하기로 결정됐죠. 예. 근데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그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청 여론상 악화가 되니까 정부에서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수주가 예상량의 10%를 밑돌면서 더해서 내년까지 상환해야 될 회사 최저, 그러니까 부채가 약 엄만 해도 약 한 1조 4천억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갚지 못하면 대우조선이 부도가 나는 거죠. 네. 근데 이 대우조선이 부도가 나면 경남은 직격탄을 맞는 거고요. 나라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이런 결론, 이런 정말 진퇴양난의 결론 때문에 할 수 없이 또다시 지원을 하는 걸로 밝혔습니다. 예. 사실 대우조선이 지역 경제와 밀착해 있기 때문에 이번 지원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문제는 이제 그 돈이 다 세금이라는 데 있는 겁니다. 대우조선에 그동안 들어간 돈이 얼마가 되나요? 이 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막 조를 막 얘기하니까. 예. 네. 저희가 2000년에 대우그룹이 해체가 될 때 당시는 대우조선이었죠. 예. 예, 대우조선에 투입된 돈. 그리고 2015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돈 해서 다 액면으로만 공적 자금이 7조 1천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예. 근데 그거가 다가 아니죠. 거기에다가 직간접적으로 금융 지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공적 자금만 12조 8천억입니다. 예. 억소리 나는 예. 거예요. 네. 13조 원이죠. 13조. 그렇죠. 대략 13조 원이죠. 경남도 한 해 예산이 약 6조입니다. 7조. 그죠? 6조 7조인데 2년 동안 경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이 한 기업에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갔다는 문제고요. 한 기업에 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또 들어간다는 거에 대한 문제고, 그래야 정부의 추가적인 발표가 나오자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우조선해양을 세금 블랙홀이다. 네, 그죠? 정말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국가적 애물단지다. 이게 충격적이에요. 국가적 애물단지를 표현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한진해운이 워크아웃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갔을 때는 그냥 파산하게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대우조선이 아무리 공기업 형태로 운영을 했다고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하죠. 우리 현재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을 살리는 데 드는 비용보다는 죽이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예. 이런 주장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산법이 어떠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계산에서 놓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우조선을 살리는데 3조 원, 파산하면 수십조 가까이 손실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직접적인 손실 말고도 간접적인 손실을 포함한다면 틀린 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보는데 현재 대우조선 직원 수는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23% 정도 줄였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직영 노동자만. 그런데 이들 모두가 일자리를 잇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말 저는 엄청나다. 거제 통영은 다 망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자리에 내부 사정을 좀 잘 아시는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양승훈 교수님. 예. 얼마 전까지 대우조선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해요. 예. 네, 어떤 부서에서 얼마나 근무를 하셨나요? 한 대우조선해양 5년 정도 근무 딱 채우고 나왔고요. 예. 그 안에서 이제 인사팀에서 이제 조직 문화를 좀 어떻게 좀 건강하게 이 실리콘밸리처럼 바꿔보려고 했는데 뭐 그런 작업도 했었고 네.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적 자금 들어오는 그때는 회사 안에 이제 어쨌든 내부적으로 공정도 잘 돌아가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
문제들이 또 내부적으로 많습니다. 그걸 조정하는 이제 프로세스 혁신 업무 이렇게 하면서 예. 5년 보냈습니다. 네. 나름 좀 중요한 자리에 계셨었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회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갑자기 예. 교수님 책임인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문제의 성격을 좀 같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섞여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은 부채에 대한 부분, 지금 자본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곳간에 얼마나 돈이 있느냐. 사실 곳간에 돈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건 맞고 예. 그 와중에 사실은 뭐 정치권에서 이제 뭐 정경유착이니 아니면은 MB 정부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전임 사장도 지금 구속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슈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업황 자체가 어려워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대우조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지금 현대중공업도 모두 다 지금 사실은 적자에서 까딱까딱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조금 분리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직접 몸담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남다르게 느껴지실 텐데 이번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죠. 이게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지원을 하자니 이게 진짜 말 많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뭐 좀비 기업부터 해갖고 무시무시한 말들 이제 쏟아내면서 하는데 제가 볼 때 산업은행은 일단은 수는 없었다. 지원은 할 수 없이 했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냐. 제가 볼 때는 뭐 페이퍼는 굉장히 길게 쓴 거 다 봤거든요.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별로 준비 많이 안 됐고 이번 정권은 좀 넘어가고 다음에 좀 뭘 좀 하려고 하나 아직은 그러니까 물음표가 많이 생기는 그런 이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때 채권단이 산업은행에서 낙하산을 MB 정부 때 몇 명을 보냈습니까? 그때 산업은행장에도 강만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선업에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경영의 일선에서 나서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페이퍼는 장애 실무자가 만들겠죠. 봐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현재 산업은행에서도 수가 없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 대우조선은 4월 21일 4,400억을 시작으로 해서 7월에 3,000억, 11월에는 2,000억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돌아오는 회사채를 갚지 못하면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사실은 정부가 현재 지금 권한대행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아마 정부에서는 가장 소극적으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투수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사실 국고 지원 금액은 빚을 갚으라고 주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어쩔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밑빠진 독이다 이렇게 뭐 나랏돈을 좀 붓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은 나빠지는 그 원인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이제 아까 이제 국간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일단 해양 플랜트 물량을 저희가 2008년부터 해갖고 한 13년, 14년까지 많이 수주를 했어요. 예. 근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조 자체가 어렵고요. 이거에서 돈을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2조짜리를 수주했는데 돈을 막 2조, 3조 쓰고 그럼 마이너스 나는 거잖아요. 적자가 나는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건 3, 4, 0이 다 마찬가지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적자가 난 거에다 계약 방식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전 같은 배한척을 수주를 하면요. 1조짜리 배를 하면 2천억씩 5번에 나눠줘요. 계약서 쓰면 2천억을 주고 그다음에 뭐 중도금식으로? 중도금식으로 이제 뭐 진수를 하면 2천억을 주고 뭐 그다음에 인도하기 전에 얼마를 주고 최종으로 이제 딜리버리라고 해서 이제 인도하고 나면 또 주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네. 그런 식으로 돈 줬는데 요즘에 어떻게 주냐면 마지막에 다 줍니다. 80%를. 그걸 헤비테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계약금 2천억을 준 다음에 공정을 진행하는 동안은 돈을 못 받아요. 근데 문제는 공정이 지연되면은 그만큼 자재값은 또 줘야 되고 예.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돈을 부채를 마련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예. 대출을 받아서 돈을 쓰고 있는데 지연되는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마칠 때 80%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 돈을 그 돈 받기 전에 이미 돈을 많이 적자를 졌고 그다음에 갖다 줘도 마진을 다 갚지를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악순환이 됐고 근데 또 조선소라는 공간은 배만 짓는 게 아니고 해양 플랜트도 하고 배도 하고 막 군수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공정이 하나 막히면 공장을 같이 쓰니까 그 공정이 더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자꾸 지속되다 보니까 돈을 지금 위기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되는 것은 아까 말씀 이런 전반적인 상황도 있지만 대우조선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경영진 수뇌부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영지 타자 사장들의 문제가 가장 컸다고 보는 거죠. 남상태 전 사장 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재임했습니다. 7년 동안 6년 동안 했는데 20억 수수 횡령 5억입니다. 수백억대 배임했고요. 수천억대 분식 회계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재호 전 사장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 4년 재임했는데요. 5조 7천억 규모의 분식 회계를 지시한 혐의가 있는 거죠. 정성림 사장 2015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회계 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 돈 눈먼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 기억나시죠? 대우조선 차장이었던 사람은 8년간 180억 횡령했습니다. 예. 그 돈으로 이 내연야하고 호화생활 즐겼죠. 그다음 대우조선에 감사 맡았던 회계법인 비리에 다 연루됐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세계 정세와 내부적 상황, 그다음에 정부까지 서불간 회의 이런 문제까지 총체적 낭비였던 거죠. 아무래도 질문이 양승훈 교수님한테 계속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가 들었지만 이런 직급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부정부패 이게 내부적으로 좀 만연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극히 일부였는데 이렇게 크게 나타난 겁니까? 물론 대부분은 성실하게 일하고 이 사태 때문에 얼마나 망연자실하겠습니까? 뉴스에서 가만히 일 잘하고 있는데 사장님 구속되고 그다음에 자기랑 같이 일했던 동료가 어느 날 사라졌는데 알고 보니까 경찰에 가 있고 몇백억을 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굉장히 이제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 맞고요. 내부적으로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일부라고 말해야 되는 게 다만 체계가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게 작동을 했느냐. 사실 예. 그 부분은 미진한 게 맞겠죠. 결과적으로 맞겠고 그다음에 뭐 정치권의 압력 때문에 사장님들 뭐 그렇게 활동했던 거는 충분히 단죄를 받아야 된다고 엄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건 뭐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우조선 안에서 스스로 자생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자구 노력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정상화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그 자구 노력 부분도 지금 별로 설득력을 못 얻고 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 대우조선의 자구 계획 이행률이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네. 3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 없이 지금 독자 생존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56%이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40%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없이 독자 생존하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비해서 대우조선의 자국 계획 이행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숨겨진 부실의 규모나 이 정도가 훨씬 컸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게 노력은 열심히 노력을 네. 열심히 해야 되는데 노력을 열심히 그 부분은 맞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실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주가 안 된 부분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사실은 거버넌스가 좀 불안하면은 발주 안 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 서는 것도 알지 빨리빨리 서줘야지 또 수주 받을 수 있고요. 예. 지급 보증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더 이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죠. 엊그저께요. 지난주죠. 지난주만 해도 이제 노동조합도 같이 이제 임금 삭감에 대해서 합의를 예. 반납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뭐 다른 직원들도 다 충분히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국민 눈높이에 과연 맞을까?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지금 생산이 잘 돼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이게 공정이 안 되니까 죽겠습니다 아주. 예. 네. 사람이 줄면 또 그만큼 일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의 이슈도 좀 있습니다. 아직도 계신 것 같아요, 그 안에. 그래요? 엊그저께 통화라고 했더니 더 그런가 봐요. 그렇죠. 내부 사정을 아무래도 잘 아시니까. 애정이 많이 있으시겠죠. 예. 맞습니다. 네.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하고 가끔 단체 카톡방 같은 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회사가 언제까지 연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뭐 공적 자금 계속 들어오니까 우린 대마불사니까 뭐 계속 살겠네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지금 공적 자금 지원해갖고 간신히 위기는 넘기고 있지만 우리의 경쟁력이라는 게 근원적으로 해체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갈까 이런 불안이 있고요. 아까 이제 희망퇴직 말씀하셨지만 희망퇴직하면 희망퇴직하는 40, 50대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에이스들이 부서의 에이스, 팀의 에이스들이 이직합니다. 갈 때가 있습니다. 네, 제일 우수한 인력들은 해외로 뜨려고 할 거고요. 저희 클라이언트 쪽에도 많이 자리 물론 예전보단 적지만 있고요. 동종사로 이직할 거고 중국으로 이직할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거냐. 게다가 이제 베테랑 선배님들 희망퇴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선배가 이제 밑에 한 대리사원들 두세 때리고 하던 일을 지금은 과장 한 명이 대리 한 명하고 하는 셈이에요.
네. 일이 되겠습니까? 노하우 없죠. 맨 땅에 매번 헤딩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미션이 우리가 아니고 대우조선은 미션이 많잖아요. 지금 당장 이제 아까 이제 자국의 이행률을 높이려면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갖고 예전보다 적은 인력으로 더 높은 목표를 해야 되니 어떻게 됩니까? 야근하는데 무급휴직하래죠. 그 다음에 돈 또 이제 반납하래죠. 지금 뭐 죽을 맛입니다. 네. 그러니 앞으로 만약에 상황이 조금 반전돼 갖고 조선 경기 살아나도 경쟁력 있겠습니까? 자꾸 이제 이 희망적이지 않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채는 좀 막고 몸집을 줄여서 조선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버틸 때까지 버티고 기다려보자 이건데 모두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조선 경기 침체. 네. 언제쯤 이 불안개 끝을 탈출할 수 있을지. 일단 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캐파라고 하죠.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조금 조선 3사 모두 좀 줄이긴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요. 그 지금 조선은 호황이 2007년까지 저희 보통 보는데 7, 8년까지 보는데요. 그게 다 중국 경제가 부밍이 되면서 확장하다 보니까 신규 선박 발주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설비 투자 많이 했고 조선소 사이즈가 커졌어요. 빅3 더 커졌고 사실은 뭐 참치선 조그만 원양어선 이런 거 만들던데도 다 이제 큰 배 짓겠다고 그때 많이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영 근처 뭐 고성 근처의 조선소들 많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만큼의 캐파는 안 돌아옵니다. 그 캐파를 채우려다가 해양 플랜트 괜히 손 잘못됐다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너무 선제적으로 했다가 지금 손해 많이 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축소를 감안해야 된다. 일단 업황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이제 그 부분에 좀 포인트 맞춰야 될 부분이 있죠. 참 힘듭니다. 경남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도 차원에서 그다음에 거제 차원에서 통영 차원에서 고성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우리 아까 복지 대책이나 실업 대책은 무조건 강구해야 됩니다. 그거 확실히 책임져야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축소를 한다 그러는데 이런 얘기 들었어요. 3사가 있으면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에서 인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빅3를 빅2로 줄여가지고 축소를 해서 시설 장비나 이런 것들 다 낮출 수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조선소가 굉장히 많았고 조선 대국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뭐 2개 거점으로 해갖고 많이 재편을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경쟁력을 했지만 다만 이제 예전만큼의 고용을 지금 이제 대우조선 많을 때 한 6만 명까지 야드 안에 들어왔었거든요. 삼성중공업도 한 5만에서 6만 가까이 들어왔었는데 그 인원만큼은 안 됩니다. 다만 이 산업을 죽이지 않는 방향에서는 그게 나름 또 대안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뭐 3사를 공이 같이 줄이는 것도 방법인데 어느 쪽이 좋을지는 조금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은. 네. 근데 저는 뭐 이번 대우조선 해양 사태를 좀 맞아서요. 특히 우리가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 모든 1차적 예를 들면 이 책임이 전부 다 이 근로자에게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정말 안타깝고요. 이 차제에 정말 이 기업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그 근본적인 좀 대책을 좀 논의해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양성 교수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요즘에 제가 이 조선업 이제 좀 연구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 또 얘기 듣다 보면 연착륙을 잘한 사례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테보리라고 스웨덴의 도시 같은 데 보면 원래 거기도 큰 조선소가 있었는데 축소하면서 이제 재생에너지 하는 쪽으로 기술자들하고 엔지니어들 많이 이제 전환시켰거든요. 그건 지자체도 당연히 할 일이 있고 이제 정부도 할 일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연구 안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미봉책인 방책이 있고 앞으로 지금은 미미하지만 잘 될 방책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거 하다 지금 말았지만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숫자는 좀 고용 인원은 줄지만 어쨌든 그 기술자들은 최대한 확보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또 북유럽은 또 어떤 거 하냐면 이제 설계 부분에 있는 엔지니어들 이제 아직도 조선공학과 있거든요. 거기 다 어디 취업하냐 그러면 해외로 나갑니다. 엔지니어, 테크니션으로 나가가지고 일하거든요. 뭐 두바이에도 있고 한국에도 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 인력을 어떻게 살릴지에 좀 포커스를 두고 그다음 어떻게 고도화할 거냐, 어떻게 대체 에너지나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고도화된 제조업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안 하면 진짜로 한 번에 훅 가지 않을까 진짜 걱정이 많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갈 길이 정말로 머네요. 네. 근데 아까 우리 말씀 중에 다른 예를 들면 R&D 투자 비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창원에도 지금 STX 조선해양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네, STX 조선해양 그 사회협력사 협의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협의체하고 한번 간담회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로 그 협의체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협의체 중에서 조선해양 물주가 예를 들면은 전량이 다 조선해양 물주가 아닌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에게 좀 R&D 비용을 좀 투자해줘서 네. 다른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좀 그 도와줘라. 그것이 당장 되게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찾아보면 저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럼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정말 조선해양이 연착륙하기를 정말 기원드립니다. 예. 예. 물론 이제 수주 감소와 국제적인 불황이라는 외부 요인도 있었지만 사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부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부정부패가 또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힘들어하는 것은 또 가장 약한 곳에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비단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구멍난 재정을 메우기 앞서서 정말 무너진 경영 윤리부터 바로 세우는 일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뢰를 잃은 기업에게 미래는 없다는 사실 기억해야겠고요. 또 큰 그림을 그리는 국가적 계획도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네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4월 12일 기억하고 계시죠? 바로 보궐선거일인데요. 경남에서도 10곳에서 치러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나라의 주인이자 또 지역의 주인은 우리가 주인답게 행동할 수 있는 것 바로 투표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주인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남 지역에 재보궐선거하는 곳 10곳, 양산, 남해, 김해, 거제, 함안, 창녕, 하동, 합천 주민 여러분들 주인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0만 경남도민 모두가 진짜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감시자들도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